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건축 공사 방법, 건축 사고 방지를 위한 이제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최소한 요 정도는 고려하면서 건축을 하는 게 좋겠다. 건축 계획안, 그러니까 가설계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설계보다는 좀 상세하게 동선까지 고려한 3D 화면까지 고려한 3D 도면까지 고려한 건축계획안을 복수로 받아야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보통 허가방 설계사무소에서 가설계를 떠달라 그러면 무료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영업자들이 가설계를 떠주는 경우가 많은데 노량진 학원 출신 제대로 전공을 하지 않은 비전공자가 가설계를 떠주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믿고 부지를 매입했다. 예컨대 4,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층밖에 못 짓더라. 가설계를 믿고 땅을 샀는데 아주 큰 낭패죠, 낭패.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가설계를 믿고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면 아주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로부터 건축계획안을 받아야 돼요. 여러 업체로부터 건축계획안을 받아보면 설계사무소마다 용적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엉망으로 가설계 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복수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견적을 산출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허가도면 가지고 견적을 뽑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거는 정확한 견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100%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동네에서 소개받아서 시공을 하게 되면은 100%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실시 설계까지 끝내야 되고요. 상세한 설계죠. 그 다음에 현장에 투입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건축주가 요구하는 자재 스펙, 요거를 작성한 이후에 견적을 산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견적 산출할 때도 항목을 누락시킨 상태에서 견적 산출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따라서 복수의 여러 가운데 시공사에게 견적을 의뢰해야 됩니다. 근데 초기 공정의 견적 금액 요거 비교를 좀 해야 된다. 그 내용은 뭐냐면 똑같이 A라는 업체가 총 공사비 5억에 견적을 내왔어요. B라는 업체도 5억이다. 근데 이 사람은 목소리 좋고 인상 좋고 예의 바르고 마음에 들어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인상도 별로고 불친절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같은데 A라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을 하겠죠, 보통. 근데 공사비의 분포를 보면 처음에 토목공사나 골조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골조 공사비가 요 정도 돼요. 가격이라면 골조 공사비가. 그래서 뒷공정으로 갈수록 가격이 낮아요. 근데 B라는 업체는 골조 공사비가 여기보다 낮아요. 그리고 뒷공정의 가격도 비싸요. 내장 공사 많이 들어가죠. 자, 이 견적서를 놓고 볼 때 초기 공정에 오바 태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기성구에 따라 보통 지불을 한다 할 때 초기 공정에 돈을 많이 받아서 돈을 태운다 실무상 표현하는데 요 부분을 미리 땡겨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요, 골조 회사한테 용역을 주면서 골조 회사한테
돈을 꾸기도 합니다. 엉망인 거죠. 그러면 뒷공정에 가서는 돈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건축주한테 자기가 뭐 덤핑 수주했다나 자기도 뭐 억울한 면이 있다나 그러면서 직접 공사하세요. 업자는 소개시켜 드릴게. 요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직접 업자와 건축주가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견적은 이렇게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공사 금액이 나왔다 하더라도 초기에 오바태웠다. 견적 금액이 너무 세다. 이런 데는 선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게 바람직한 거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도급계약서를 쓸 때 대충 오다를 수주하고자 하는 부실한 시공사들은 이런 거 얘기를 안 하거든요. 나중에 토목공사 하면서 포크레인 세워놓고 추가 공사비를 요구합니다. 사실 토목공사비는 별도로 지불하기로 특정을 해야 됩니다. 약정을. 그러니까 지질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뭐 샘물이 엄청나게 나온다. 구멍을 뚫어보니까 또는 집안이 약하다. 또는 반대로 암석이 나온다. 암반이 나온다. 그래서 지질조사 후에 토목공사비는 복수의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선택을 한다고 특약을 해야 됩니다. 토탈 금액으로 처음부터 계약을 썼다? 그런 경우는 틀림없이 지질조사 후에 포크레인 세워놓고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보증서를 수령한 후에 계약금은 지불한다. 그 얘기인데 보통 공사비가 5억이다.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또는 1억 달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불을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5천 들고 도주한 거죠. 시공자가. 근데 그냥 도주하면 사기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척 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사기는 아니고 단순한 민사 문제니까. 그런 경우에 건축주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시공자한테 계약이행 보증서를 달라.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계약이행 보증서 공제증서를 달라 하고 5천만 원을 줬다는 거죠. 근데 공사하는 척 하다가 500만 원어치 공사하고 도망갔어. 그러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꼭 챙긴 다음에 계약금을 줘야 된다. 근데 건평이 60평 미만이다. 이런 경우는 종합건설 업체가 꼭 시공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독주택인 경우는. 그러면 일반 업자들한테 맡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건설공제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서를 수령한 후에 계약금을 지불하는 게 바람직하다. 근데 60평을 넘어간다. 이런 경우는 종합건설 시공 대상이죠. 근데 종합건설이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서를 준다고요? 좀 의심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공제 공탁금이 압류가 되어 있을지 몰라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서를 달라는 것이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치권 포기각서 받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시공권 포기각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인감증명 3개월 이내에 것들을 항상 첨부를 해야 되는데 기성금을 주면서 인감증명을 계속 챙겨야 됩니다. 요 시공권 포기각서가 있어야 시공자를 교체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얘가 계약금 들고 도주했다. 또는 일부 공사한 다음에 중간에 사라졌다. 그러면 시공자를 바꿔야 되는데 이 서면이 없으면 지자체 관할관청 인허가 관청에서는 시공자를 교체 안 해줍니다. 관계자 명의 변경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준공을 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도급계약서 쓸 때. 그 다음에
시공자의 유치권 포기각서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골조공사 끝났구나 공사비 완납증명서도 받아야 되고, 뭐 미장공사 끝났구나 석재공사 끝났구나 다 그런 걸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규성률 평가한 후에 규성률 미만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공사 대금이 만약에 10억이다. 근데 20%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2억을 주는 것보다는 하자 유보금까지 유보해서 뭐 1억 8천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률 미만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 후에 뭐 14일 내로 잔금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준공검사 후에 14일이 됐는데 왜 잔금을 안 주시냐고 건물주를 마치 동네 양아치 취급하듯이 비웃는데, 그러면서 돈 달라고 하죠. 그래서 아니 하자가 많이 남았는데 보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 잔금을 주셔야 공사하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잔금을 마음이 약해서 이체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연락이 두절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마음을 약해지면 안 되고, 준공검사 후 14일 내에 잔금 지불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하면 안 되고, 하자 보수 공사 완료 후에 잔금을 지불한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기타 주의할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올바른 도급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 짓다 10년 늙지 말자. 건축 위험관리 설계건축 비교견적 플랫폼 닥터빌드.